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이오가 희생양? 바이오가? 네, 바이오. 네. 바이오의 예. 기술 수출 이야기. 맞죠? 네. 네, 바이오 기업 이 자리에 앉으면 항상 목이 좀 빼요, 이상하게. 네. 그 바이오 기업 그 기술 수출. 네. 예, 정확하게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죠. 네.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그 이 바이오 기업 기술 수출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사실은 이진우 프로하고 한번 네. 어디서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어,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프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그 코스닥의 신약 개발 그 바이오 기업 공시를 네. 하나 봤는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큐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보니까 올 7월달에 기술 특례 그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10월 27일 저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와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기사를 먼저 봤어요. 공시를 네. 본 게 아니고 예.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 큐라클 프랑스 제약사의 2조 원대 기술 수출. 근데 프랑스 제약사 이름이 뭐 테아 오픈 이노베이션. 테아 오픈 이노베이션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가 들어가서 봤죠. 네. 어떤 회사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회사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그 다음에 21년 1분기까지. 왜냐하면 7월달에 상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그 IPO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없네요. 매출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이 네. 대부분 다 그렇죠.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 손익계산서는 상관없이 이제 기술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하는데 예. 뭐 계속 돈만 쓰는 거죠. 뭐 신약 개발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투자 받아서 계속 이제 돈만 쓰는 형태다 보니까. 야, 그래도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건 정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올고든 회사네요. 네. 대개는 저러다가 또 너무 지금그래서 화장품도 좀 갖다 팔고 보통 건강식품도 시작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강식품을 이제 좀 이렇게 섞어주는데 네. 이 회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야. 빵이에요, 빵. 네. 매출액이 빵이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도 빵이고 네. 매출 총 손익도 빵이죠. 근데 이제 판관비는 들어가죠. 왜냐하면 개발비 계속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 이제 급여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판관비는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영업 손실이 나는데. 예. 이걸 보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I'm shocked. 네. 2조 원대 기술 수출을 했다니 이런 기업이 아직까지 그 매출 10원짜리 하나 매출 못 낸 회사가 어떻게 와 정말 대단하다. 울 뻔했어요. 너무 네. 감격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근데 그 밑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큐라클 프랑스 안과 전문 기업의 신약 기술 이전에서 계약금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2조 원대라는 숫자를 딱 봤는데 그 이 밑에 70억은 기사를 또 보니까 뭐냐? 70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제 감이 착 오죠. 이 2조 원과 70억 원의 이 간극이라는 게 왜 발생되는지 그 감이 딱 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바이오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예.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 신문 기사가 2조 원이라는 숫자하고 70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는지 나오냐.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또 이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네. 이게 이제 공시가 저녁 때 나왔거든요. 공시가 저녁 때 나오고 여기 10월 27일 저녁 때 나오고
그 다음날 이게 주가 움직임입니다. 이거 보면 그 다음날부터 계속 이제 주가가 이제 이게 미끄럼을 쭉 2조 하게 원대 되죠. 수출 계약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2조 원대 기사는 더 수출 떨어졌네요. 계약 공시가 나오고 기사가 났는데 그다음 이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소문에 사서 그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주 게시판에 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술 수출하면 무조건 그날 매도하고 나가야 함. 뭐 이런 이제 글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시가 나기 전에 아마 계속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공시가 나고 나니까 이제 그 막 던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예.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를 들어가 봤어요. 아니 이게 왜 던지더라도 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봉 모양이 좀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들어가서 공시를 보고 역시 이렇구나.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느냐 하는 거를 공시를 보고 저 나름대로는 좀 짐작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예. 한미약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2015년도에 한미약품 주가가 계속 올라요. 2015년 초부터. 예. 2015년 초에 한미약품이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2월 달, 3월 달 가면서 20만 원, 뭐 5월 달 가면서 이제 40만 원. 그다음에 6월 달, 7월 달 가면서 50만 원. 8월 달, 9월 달에 조금 조정받았다가 뭐 11월 달 가서 한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중순쯤 되니까 그 당시에 그 현대증권에서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냅니다. 애널리스트가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 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에 질세라 몇 군데 증권사들이 90만 원, 95만 원 이렇게 그 목표가를 내는데 이 목표가를 그 전 리포트에서는 한 40만 원, 50만 원 제시했던 것을 갑자기 뭐 70만 원, 80만 원, 막 90만 원까지 야. 막 올리는 거죠. 네. 이 당시에 한미약품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주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막 앞서서 올라가고 뒤에서 막 허블나게 따라가는 거야. 네. 계속 끌어 그러면서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가 싶으면 주가는 저렇게 올라가 있고 예. 무슨 뭐 한미약품 주가가 뭐 레카차도 아니고 막 견인을 해 목표가를 견인을 해가는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드디어 100만 원 딱 리포트가 딱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100만 원 리포트가 나왔던 이유가 2015년도에 그 한미약품이 어마어마한 그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계약 공시를 냅니다. 예. 상대 제약사도 간단치가 않아요. 릴리, 그 프랑스의 뭐 사노피 이런 데들 있잖아요. 또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 그 다음에 뭐 얀센 이런 데. 그 다음에 좀 급이 떨어지는 게 역시 중국은 좀 급이 떨어지는데 중국은 봐야 돼요 자료를. 얘들은 좀 자이랩, 자이랩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제약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라이 릴리, 베링거 인겔하임, 뭐 사노피, 뭐 얀센 얘들은 이제 좀 먹어주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스펙트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는 한 번 더 자이랩. 뭐 이런 이제 큰 제약사에 뭐 굵직굵직한 그 기술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가가 이제 쭉쭉쭉쭉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한두 달 만에 하나씩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그 산오피하고 당뇨병 관련된 신약 그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데 그걸 퀀텀 프로젝트라 그러거든요. 퀀텀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튄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그 당뇨병 관련한 그 신약 물질을 프랑스 사노피에게 이전해 주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무려 5천억을 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상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그 한미약품이 받기로 한 금액이 한 4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5조 3천억짜리 총 계약 규모로는 5조 3천억짜리 계약을 2015년 11월 달에 빵하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쉬지를 않아요. 12월 달에 또 터뜨립니다. 12월 달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그 자이랩이라고 하는 그 제약사하고 그 표적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그냥 날개를 달고 이렇게 가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가를 잡기 위해서 막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데 예, 그래서 100만 원 리포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 기술 수출 그 바이오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면 그 임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임상은 크게 봐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있는데 사람 먼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동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나 뭐 돼지라든지 얘들 상대로 하는데 요걸 이제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임상을 하는 목적은 그 독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동물들을 상대로 이걸 투약을 했을 경우에 얘가 죽나 안 죽나 이걸 보고 이제 독성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안 죽으면 이제 일단은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안전하다는 게 그 입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는 1상, 2상, 3상을 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1상은 대부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상은 거의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한 소수 100명 이내.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을 상대로 한 독성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처음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게 그렇죠. 환자 큰일 납니다.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좀 버틸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 상대로 그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그게 검증이 되고 나면 임상 2상에서부터는 안정성 플러스 유효성 이 신약의 그 유효성 테스트를 하거든요. 물론 이상도 이상 A, B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테스트를 하고 이상에서 통과를 되면 3상으로 가가지고 임상 3상에서는 좀 많은 환자들 한 뭐 수백 명에서 한 1000명 단위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상 3상까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품목 허가, 뭐 쉽게 말해서 판매 허가죠. 판매 허가 이제 관청에 미국 같으면 이제 FDA에 그 판매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판매 허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출시를 이렇게 하게 되죠. 신약 개발 과정은 이런데 그러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뭐 전반적으로 약간은 조금 글로벌 저 대형 빅파마에 비해서는 그 대형 제약사에 비해서는 좀 짝간하잖아요. 이제 짝간둥이들이니까 이 친구 이런 이제 작은 회사들이니까 한 신약 개발하면 보통 10에서 한 15년 또 이제 임상은 갈수록 돈이 문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임상에 비해서는 1상에 비해서는 2상에서 3상으로 가게 되면 한 3천억에서 5천억까지도 그 신약 개발하는 항암제 그 임상 3상 들어가면 최소 못 들어가도 3천억은 들어간다고 그렇게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쬐깐한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인 부담 그리고 리스크 또 비용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바로 집에 가야 되니까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주주들도 있고 그래서 전임상 단계 빠르면 전임상 단계 늦어도 임상 2상 대개는 임상 1상 정도 되면 이 후보 신약 그 물질을 그냥 그 빅파마들한테 그냥 넘깁니다. 이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 그러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1상에서 하는 게 이 제약 그 조그마한 회사 입장에서도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임상까지는 이제 지도노로 하고 임상 1상에 들어가서 그냥 기술 이전을 하는 게 가장 그 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논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알지는 못하는데 논문에 보니까 일상을 안 하고 넘기는 게 1상 정도 임상 1상 정도 그 정도에서 하는 게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상 1상에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당연히 선급금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을 받아야죠. 그게 이제 upfront payment. 이제 계약금, 선급금을 이제 얼마를 받고 조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매 임상에 성공할 때마다
돈을 돈을 받는 추가로 거죠. 계속 받습니다. 예. 요게 이제 마일스톤인데 네.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1상, 2상, 3상 이렇게 투약하고 성공하고 투약하고 성공하고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받는 거. 이게 네.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라 그러고 그 돈을 받고 임상 3상까지 끝나면 이제 품목 허가 신청해서 또 품목 허가 이제 이렇게 관에서 딱 떨어지면 이제 또 이제 그때 받고 그래서 최종 출시 전까지 한 5번 정도 그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이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출시하고 나서 일정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그때 이제 세일즈 마일스톤으로 한번 목돈 한번 세게 한번 땡기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면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불어치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제 세일즈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세일즈 마일스톤으로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해놨겠죠. 얼마를 주기로. 그 세일즈 마일스톤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로얄티가 있습니다. 판매한 것에 비례해서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뭐 8% 아니면 10% 뭐 이렇게 매출의 정해가지고 몇 그렇죠. 퍼센트로? 매출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매출 목표 달성하면 받는 게 세일스 마일스톤이고 네. 매출에 그냥 비례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대로 8% 또는 10% 받는 거 요거를 이제 로얄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대형 계약을 6건 빠바빠빵 하고 터뜨리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계약금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계약금은 받으면 바로 한미약품의 영업 수익이 됩니다. 매출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3년하고 2014년에 한미약품의 매출 중에서 예. 기술 수출 그 수익, 요게 이제 그 기술 이전 계약 그 매출이거든요. 네. 13억, 12억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예. 2015년도에 그 대형 계약 6건을 빠바빵빵빵 터뜨리니까 이게 5,125억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한 방에. 와우. 예. 와우. 예. 5,125억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와. 예. 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16년부터 올해 21년 반기까지 보면 자, 16년부터 20년까지 기술 수출 수익이 272, 576, 446, 204, 166. 네. 올해 반기에는 기술 수출 수익은 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왜냐하면 이때 그 빅파마들하고 하면서 계약금을 무지 받다 받고. 보니까 이게 네. 한 방에 올라간 거고 아하.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이후에 계속 임상이 잘 돼가지고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 들어왔으면 뭐 이렇게 금액이 좀 많았겠죠. 예. 예, 금액이 이것보다는 많았을 텐데 그 뒤에 그 한미약품의 그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 이게 이제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015년 11월 달에 산오피하고 계약한 퀀텀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15년 11월 달에 퀀텀 프로젝트를 딱 그거를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딱 12월 달에 그 이제 산오피에서 야, 그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그거 조금 그 금액 좀 조정 좀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네. 좀 낮춰요 이렇게. 네. 그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을 좀 낮추고 네.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도 좀 조정을 해서 제가 아까 퀀텀 프로젝트 계약금 5천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12월 달에 그 계약금 중에서 그냥 2,500억 원은 반환을 합니다. 아유. 계약 조정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2,500억 먹었잖아요. 이거 네. 작은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전에는 그냥 글로벌 빅파마들 특허 만료된 거 그거 이제 갖고 와가지고 제네릭, 그거 제네릭. 카피해가지고 예. 제네릭 만들어서 그런 나라였거든요. 약간 뭐 그 쬐깐한 뭐 신약 이렇게 뭐 조금 흉내내고 그랬던 적은 있죠. 네. 뭐 LG 그 당시에 뭐 LG 생명, 펩티브? 펩티브 같은 거, 예. 네. 펩티브 솔직히 망했잖아요. 네. 예. 그거 망했거든요. 1년에 몇십억도 못 팔았습니다. 신약은 신약이에요. 근데 그 한미약품이 이제 그렇게 산오피한테 15년 12월 달에 계약 예. 조정을 당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15년에 계약했던 애들 중에서 그 일라이 릴리, 또 얀센,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 계속 반환하는 거예요. 라이센스인 했던 거를 뭐 이렇게 임상해 보니까 야 이거 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라이센스 반환 받으면 마일스톤 못 받죠. 그렇겠네요. 네,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계약금은 받는 건가요? 계약금은 딱 원래도 계약금도 조건이 있어요. 반환부 조건이 있고 그 반환 안 하는 조건이 있는데 계약금 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도 예.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계약금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드물지만 있고 네. 그다음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 계약금을 한 방에 바로 그 매출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못하고 잘게 그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예. 한 3년 내지 5년 동안에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주면서 계약금을 한 500억 정도 주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수용되어야만 계속해서 1년에 100억씩 해서 5년에 걸쳐서 아니면 뭐 반쪽에서 250억, 250억씩 해서 2년에 걸쳐서 영업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계약금 자체를 반환하는 조건은 약간 드물기는 한데 예. 그 계약금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여러 해에 나눠서 영업수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그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예. 그거는 드물지는 않게 그 종종 있습니다.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뭐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바로 그 단기에 매출로 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2015년에 5천억 원이 넘는 그 기술 수출 매출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냥 받은 것을 그때 바로 이제 그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아까 그 산업비 퀀텀 프로젝트 2,500억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잘게 쪼개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년, 2년, 3년 정도에 나눠서 매 분기마다 뭐 몇백억씩 해가지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재무제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6개 2015년 저 6개 그 예. 빅파마 계약한 것 중에서 예. 2020년 5월까지 5개가 반환이 된 거예요. 아이고. 네, 5개 해마다 한 개씩 해가지고 5개가 처음에 16년에 베링거 인겔하임 뭐 또 18년에 그 중국 자이랩 19년에는 2개 동시에 릴리하고 얀센이 그냥 2개 동시에 그냥 빠꾸 먹고 이제 들어오고 20년에는 그나마 퀀텀 프로젝트 있잖아요. 퀀텀 네. 프로젝트 이제 그 산업비가 이거 못 하겠다고 이제 그냥 20년 5월달에 그냥 이제 돌려줘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기술 수출은 뭐 신기루인가 뭐 그렇죠. 헛된 꿈이었나 이래가면서 그 전에는 뭐 잭팟 하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뭐 신기루 어쩌고 저쩌고 막 신문 기사 제목이 이제 그렇게 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신약 그 개발을 최종적으로 성공 단계까지 갖고 간다는 게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한 5천 개 내지 10,000개 정도의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예. 그 전임상으로 들어가는 게 10개 이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0개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여러 가지 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뻑짝뻑짝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도 네. 최종적으로 야 이거는 전임상으로 한번 가자 할 수 있는 게 10개 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거의 뭐 굉장히 그거 전임상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확률이 낮고 예. 전임상 들어가가지고 최종 품목 허가, 판매 허가까지 가는 확률이 그 FDA 그 통계를 보면 네. 한 9%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예. 물론 그 중에는 한 15% 내지 그러니까 치료제의 종류에 따라서 한 네. 15% 안팎으로 한 2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전임상 된 거 중에 네네네네. 전임상 딱 들어가가지고 전임상에서부터 품목 허가까지 그 초등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9명은 졸업 못 한다는 그렇죠. 뜻이네. 네, 맞습니다. 예. 9명이 졸업 못해서 100명이 중간에 들어가면 뭐 정학 묻거나 퇴학 당하거나 그럴 수 네. 있죠. 가서 밖에 일진해야지 뭐. 그러면 공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2조 원대 수출이라는 건 어떻게 더한 거? 뭘 왜 나온 거죠? 2조 원대 수출은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큐라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큐라클 공시를 보고 아 진짜 이게 우리나라 K바이오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거든요. 굉장히 그 신약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잘 하는데 아 그래도 이게 너무 무리해서 그 언론 플레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 대부분 그 공시를 자 업프런트 페이먼트 이제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그 디벨롭먼트 이제 마일스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합쳐서 총 기술 이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그것만. 네, 그걸 합쳐서 계약금하고 계약 마일스톤. 계약금하고 마일스톤만 합쳐가지고 아 우리가 이번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네.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의 사이즈는 이 정도다 하면서 네. 그냥 참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약을 출시를 하게 되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먹는 게 받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로얄티를 받는 게 있다. 참고로 우리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잘 되면 받을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는 거는 계약금하고 마일스톤 금액만 보여주는데 이 2조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금 70억 원이에요. 큐라클. 큐라클 기술 이전 계약금 70억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다 그 마일스톤이에요? 나머지가 마일스톤인데 네. 이 디벨롭먼트 마일스톤하고 세일즈 마일스톤까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한 1,9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세일즈 마일스톤은 넣으면 안 돼요. 얼마나 팔릴 줄 알고 그걸 계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릴 줄 알고 지금 이 임상 1상, 2상, 3상 이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자체도 무지무지 하긴 그거는 뭐 해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9%가 안 돼요. 10개 들어가면 9개는 그냥 실패한다는 날라가. 겁니다. 예, 그중에 하나 된다는 건데 네.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적으로도 이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은 절대로 회계적으로도 그 재무제입의 반영을 절대로 못합니다. 당연하죠. 미래에 이렇게 불확실한 걸 어떻게 그 회계적으로 숫자로 반영 땡겨와요. 못하겠죠. 어떻게 계산해요? 밸류에이션에는 씁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는 그때 쓸 수가 말씀하셨던 있죠. 드림 그 PDR에는 써요. PDR. PDR로 네, 주가금 비율. 꿈 우리는 세일즈 꿈이다. 마일스톤을 얼마로 계산했길래 2조 원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풀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2,000억. 그러니까 계약금 70억. 예.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에다가 심지어 세일즈 마일스톤까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기자가? 1,900억. 아니 그 공시에.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세일즈 회사가 마일스톤을 공시한 거. 어떻게 계산했냐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세일즈 마일스톤을. 그래가지고 2,000억이잖아요. 네. 이 공시는 이 이상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예. 어떻게 저 세일즈 마일스톤이 공시에 들어간 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조금 무리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밑에 경상 로얄티가 8%예요. 네.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라고 보도 자료 뿌린 거예요. 그 보도 자료도 2조 원의 합산 근거는 없고. 뭘 알고 로얄티, 판매 로얄티. 그래서 뭐냐면 우리 거 떼야 그 무슨 이노베이션인가 프랑스 제약사에서 시장 사이즈 이게 이제 개발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 그렇겠지. 사이즈,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내놓으면 2조 원의 그 경상 로얄티를 받으려고 하면 8%잖아요. 8% 받아서 2조 원 채우려고 하면 2조 수천억 원, 20한 4조? 네. 그렇죠? 네. 20한 4조 원어치 팔아야 됩니다. 1년에 약품을 1조를 팔면 우리가 네.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네. 물론 뭐 약품에 따라서는 뭐 1년에 몇 조씩도 팔죠. 네, 뭐 네, 네. 이 코로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백신 뭐 이런 거 뭐 네. 옛날에 우리 그 메르스 왔을 때 뭐 그거 있잖아요. 타미블루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언제 성공할지 실패할지 언제 네. 출시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물론 이거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그 제약사 밸류에이션 할 때 이거 뭐 이게 표적 항암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장 뭘 보냐면 이게 이제 그런 거냐 예컨대 이제 뭐 퍼스트 인 클래스냐 이게 최초의 신약이냐
아니면 뭐 베스트 인 클래스냐 예. 동종 약품들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이게 아마 제일 아주 약효가 좋은 거냐 뭐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 임상을 어디서 해? 중국에서 해? 동남아에서 해?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해? 예. 아니면 미국에서 해? 미국에서 하면 이제 글로벌 임상이 되니까 네. 미국에서 해?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 타겟 그 질환의 그 사이즈, 뭐 제약 사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약품의 뭐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러프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있어요. 예. 그걸 애널리스트들이 그 제약사 밸류에이션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 그 TP 타겟 프라이스 그 100만 원 나온 것도 그런 방법을 한 겁니다.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네.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 파이프라인에다가 다 그 시장 사이즈 다 계산해가지고 성공하는 PDR 성공해서. 주가금 성공하네요. 비율. 예. 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할 가능성 이제 그 신약 개발 성공할 가능성에다가 나중에 또 디스카운트를 치죠. 뭐 한 50%씩 뭐 디스카운트를 치고 디스카운트하는 건 지 마음이죠. 뭐 40%를 하던 애널리스트 마음이죠.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임상을 통과하는 확률이 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많이 실패하는 건데. 그럼 그렇죠. 예를 들면 1상, 2상, 뭐 3상까지 성공해서 제품이 나올 확률이 그러면 10분의 1이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예상하는 사이즈의 매출 드림도 예상 매출의 드림에 곱하기 10분의 1을 정도를 해야 적정한 밸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것도 계산하는지는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아니 이상하면 안 사면 되는데 어른들이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 그 매체에다가 2조 원대 수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그렇지 않으면 기자가 어떻게 이걸 2조 원대 수출 계약이라고 씁니까? 회사에서 보도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아까 그 70억 원 계약금이라고 하는 그 네. 기자는 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양심적이네. 아는 거예요. 그렇게 2조 원이라고 쓰면 좀 무리한 숫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계약금 70억이라고 쓰고 그 밑에 마일스톤 내용을 적어주고 회사 쪽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하면 2조 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더라라는 네. 거를 하나를 네. 붙여주는 거지 네. 이렇게 제목에서까지 그 2조 원을 넣지는 아하. 않는 거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시를 들어가서 보니까 네. 이게 일단은 그 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네. 아시아 지역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은 나중에 성공하면 그냥 큐라클이 판권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아 예. 외의 지역만 저쪽에 그 프랑스 회사가 이제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큐라클이 가지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 그 범위가 뭐냐면 그 적응증 그러니까 이 애초에 딱 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 물질이 쓰인다라고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우리 그거 뭐죠? 이게 이제 이 머리 이거 나는 거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하체 이렇게로 간 거 그 약 있잖아요. 발모제. 발모제? 그 남성용 저기 약 비아그라. 비아그라. 비아그라도 그것도 거기 개발할 때 적응증은 그냥 머리 발모거든요. 만약에 적응증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했으면 그거 갖고 가서 하다가 이렇게 그 지금 현재 비아그라가 써 있는 용도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원 이렇게 이 신약 후보 물질 그거 만들어낸 회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할 때 적응증이 발모제였지. 언제 이거 저 하체 강화하는 거였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응증에만 그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디벨롭먼트 2천억이면 그 작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프로페샤래. 프로페샤. 뭐가요? 그러니까 비아그라 아니라.
아 그게 뭐 발모제로 한 게. 발모제로 했다가 그게 뭐 그러면 비아그라는 이거 심장, 심장이죠. 네, 제가 네. 좀 약간 예, 뭐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여튼 그게 뭐 이 적응증. 하여튼 그렇거다 네, 이거죠. 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아하.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회사의 그 이런 그 입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K바이오 업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잠 안 자고 네. 뭐 하죠. 하고 정말 실적도 좋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4일 날 또 그 기술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성 백혈병인가 뭔가 해가지고 큰 제약사에 한 그 디벨로먼트 마일스톤 계약금에서 한 5천억 원대 사이즈로 했거든요. 한미약품이 해마다 몇 개씩 계속 해요.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지속적으로 그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술 수출 수익이 쌓여 나가는 건데 네. 아까 2015년에 5천억 피크 치고 나서 2016년도부터는 뭐 200억, 뭐 200억, 400억대로 떨어지다가 올해 반기에는 빵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뒤에 후속적으로 계속 반환이 들어오고 최근에 한 것들은 아직 마일스톤 받을 때는 아니고 그거는 아직 이제 막 이제 임상 막 시간이 들어가고 걸리는 했으니까 거고. 예. 이제 임상 투약해서 성공하고 하면 뭐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후내년에 또 올해 기술 수출한 거 지금 예. 기술 예. 수출한 거 마일스톤이 뭐 앞으로 2, 3년 안에 계속 들어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큐라클도 잘 한 거예요. 프랑스의 뭐 제약회사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프랑스 네. 제약회사가 인정해줬다는 거니까 네. 잘한 거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그 숫자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잭팟이라 그러고 뭐 맨날 한국 바이오 회사들은 맨날 잭팟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네. 기사를 보면 맨날 잭팟 뭐 이렇게 단어들 맨날 잭팟이에요. 네. 그 왜 우리가 그 조선 회계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예. 김유선 대표님한테. 그래서 돈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수주를 받으면 공사율에 따라서 진행 기준으로 해야 진행 되니까요. 기준으로 재무제표의 네. 이익과 매출을 잡는다. 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바이오 기술 수출의 경우에는 이거는 회계로 잡을 때 딱 들어온 돈으로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미래에 성공 여부가 배를 우리가 못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진 않거든요. 배를 잘못 만들 수는 있어요. 또 해양 플랜트를 잘못 만들 수는 있어요. 네. 나중에 욕 먹을 수는 있어요. 네. 네. 뭐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만 무조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종 썸은 확정된 매출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나눠서 잡는 거고. 그렇죠. 늦게 납품할 수도 있고 아하. 뭐 네. 조금 불량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게 완전 무효가 되느냐 그냥 아하. 완전히 나가리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성공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컨대 조선처럼 임상 진행해 가는 단계에서 막 이렇게 중간에 치고 성공했다고 치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그렇게 완전히 하지는 들어오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나갈 그렇게 수도 하면, 있고. 그렇죠. 그거 분식회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식회계가 되죠. 예. 근데 이게 후보 물질이 워낙 똘똘하고 좋으면 여러 제약업체가 달라붙을 거고. 네.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유망한 거면 계약금 70억만 주고 나머지 뭐 잘 되면 좋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다 돈을 내고 가져가.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많이 먹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팔고 땡. 그렇지. 우리는 팔고 땡이다. 그러니까 김수환 대표 같은 그 베스트셀러 저자는 보통 저 책을 쓰십시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한 번에 한 뭐 5천만 원 이렇게 그냥 선인세를 받아버려요. 그거 내고도 가져와서 팔면 그 정도는 팔리니까 확실하니까 낸다고요. 저한테는 무슨 제안을 하냐면 런닝 개런티로 하는 거야. 런닝 개런티. 한 권당 얼마 드릴 테니까 저희랑 하시죠 이런다고. 그러니까 한 권이 팔릴지 이게 뭐 10권이 팔릴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계약금 조금 주고. 예, 아니 물론 뭐 제 책이 많이 팔리는 건 사실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7권 책을 냈는데 그 대만판도 뭐 나오고 이렇게 책 한 번 내면 뭐 보통 뭐 10몇 회는 기본으로 쭉쭉 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출판사 이제 저하고 한 출판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대표하고 형 동생 하거든요. 제가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책 한 권 쓰고
그냥 저 출판사 동생하고 둘이서 막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 출판사 동생이 형 대박이야. 형 100만 권 팔면 인세가 20억이야. 형 이제 부자야. 그러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책이 어떻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전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100만 권 팔리는 걸 가정해가지고 형 이제 우리는 형 고생 했어. 뭐 20억 이제 인세 20억 형 앞으로 그러면 나 때리고 싶지 그 그런 자식. 셈이다. 예. 그런 셈이다. 그렇게 보도자료로 하면 안 그런 거 내 되는 책 거죠. 내면서 김수원 대표 20억 매출 계약 성사. 그렇죠. 그런 뭐, 셈이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 그나마 불확실하지만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 이 정도로 계약됐다는 걸 공시를 하고 하는 건 좋죠. 그래서 기사가 나갈 때도 그래서 제가 항상 뭐 1조 잭팟, 뭐 8천억 잭팟, 2조 잭팟, 3조 잭팟 보면 계약금은 300억이야. 계약금 300억인데 디벨롭먼트 마일스톤하고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1조인데 이걸 1조 잭팟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컨대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 그렇게 많이 붙었으면 네. 뭐 그냥 잠정 기술 네. 계약 규모 예. 뭐 1조 이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잭팟입니까? 10%도 안 되는 그 확률의 계약을 했는 게 그게 잭팟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미래를 믿고 아 분명히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투자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전달하는 매체의 입장이라든지 공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든지 회사 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절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그게 그 원칙이라는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금이 많은 게 좋은 거네요. 그럼 일단 계약금이 많으면 좋죠. 아까 2%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약 후보 물질 자체가 네. 이렇게 신약 후보 물질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야 이건 좋은데 그러면 당연히 빅파마들이 계약금을 많이 주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이상에서 1상까지는 내 돈으로 하고 2상에서 기술 이전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금 많이 주겠죠. 2상이니까 1상에서는 검증이 됐으니까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좋거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업체가 임상을 좀 많이 진행해서 넘겨주게 되면 계약금을 이제 많이 받게 되겠죠. 아니면 이게 정말 그 빅파마들이 그 안달이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이 항암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정말 다른 데서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경쟁이 붙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계약금이 올라간다든지 그 마일스톤 계약금과 함께 마일스톤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뭐 해외의 수많은 바이오테크들이 얼마나 많은 빅파마들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외신을 꼼꼼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술 수출 계약을 가지고 막 잭팟이라고 막 큼직큼직하게 쓰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걸 잭팟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이런 기술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고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당장 내일부터라도 굴러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계약금 보면 알아요. 계약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사 계약 같은 거 입사할 때도 스카우트에서 갈 때도 당신이 오면 사이닝 보너스로 얼마 줄게. 네. 출근 첫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열심히 하면 3년 후에 월급 올려줄게. 진짜 좀 그래.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앞에 많이 주는 게 그렇지. 나를 인정한다는 거지. 뭐 뒤로 맞아요. 가면 많이 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주는 겁니다. 처음에 비싼 걸로 내가 준다. 그대와 살아보지 않았으나 네. 이렇게 베팅한다. 맞아요. 그런 것도 뭐 이런 있잖아요. 뭐 물질이 중요한 거지. 비물이면 무성이라 물질이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겁니다. 네. 무슨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런 이런 헛된 그 약속을 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는. 무슨 평생에 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에 물 묻히게 할 거면서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겠다. 그런 거는
계약금이 이런- 높아야지. 마일스톤 알아봐야 그러네, 소용없다. 소용없다. 그런 마일스톤, 야, 오늘 마일스톤 중요한 같지도 결론이네. 않는 마일스톤 결혼할 때 마일스톤은 없다. 네. 계약금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